그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이해찬 대표가 계속해서 이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선인들에게 다 뭐 친전, 그러니까 편지를 직접 네네. 돌렸다고 하죠. 열린우리당 예전 이야기를 또 꺼냈다고 지난번에 선대 해단식 때 했는데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의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2004년에 어쨌든 거의 처음으로 이제 과반을 넘었는데 그 다음에 뭐 당내 문제 아니면 당청 간의 관계 이러면서 분당도 되다가 그다음에 지방선거, 대선, 총선 아주 비참하게 깨졌는데, 그러니까 2004년에 그렇게 과반을 얻었지만 2008년 총선에서는 81석. 지금까지 어찌 보면 최하를 얻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미래통합당의 전신 정당들이 200석 이상을 이렇게 얻은 상태가 돼서 이번에 만약에 180석 얻었는데 또 같이 뭐 이제 분열을 한다든지 당청 간의 관계가 깨진다든지 당내 어쨌든 이런 상황을 거치면 다음 선거에서 22대에서는 분명히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열린우리당의 어떤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상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회 취재기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상황 좀 들어봤는데 우리 부원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어제 이제 전수조사 전화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140명, 그렇죠? 현직 의원과 당선인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뭐 결과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을 일단 비대위원장을 하는 그런 것에 찬성을 했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한 40% 정도대였다. 네. 전체 140명 중에. 이건 과반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부결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당의 어떤 진로를 전수교사로 하는 게 맞느냐. 당의 어떤 정치적 결정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의총에서 예전에 뭐 투표를 하는 거 맞지만 이렇게 전화로 이런 문제를 결정해도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던데 현재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지도부 공백 상태가 길어질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고요. 그 조사 결과는 43%가 찬성하고 31%가 조기 전대를 주장한 걸로 나와 있는데 예. 지금 사실은 정당 구조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정당의 저 당선자나 지금 현역 의원들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새로 시작하라, 완전히 바꾸라는 명령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 내부에서 변화의 동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모셔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현 지수가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기라든가 권한의 문제는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수렴돼서 잘 조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 전 선대위원장이 수락을 하게 되면 이제 당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는 남아 있는 것 같죠. 어떤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그 전에 뭐 민주당에서 했었고요. 어쨌든 비대위를 많이 봤기 때문에 과연 본인한테 실권이 있느냐 여부를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총선 전에 이제 공천권을 가질 때는 굉장히 힘을 갖는데 지금 선거가 끝났잖아요. 다 당선돼 버렸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말을 드릴 이유가 굳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한 무제한보다는 저는 아마 대권까지 좀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킹메이커 역할, 대선 후보들을 끄집어내고 아니면 뭐 경선 룰을 정하고 이런 거에 만약에 권한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 아마 직전에 세 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아마 뭐 임명진, 뭐 김병준, 김용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다 총선, 지방선거 탄핵 이후에 다 비대위를 한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총선에 패배했다고 해서 그냥 전당대회 할 때까지만 비대위를 해달라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잠깐 있다가 하는 건 아무 실권이 없어서 오히려 뭐 실권은 없고 욕만 먹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모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뭐 기간은 제가 보기에 무제한이라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이제 대선 준비하는 전까지. 그다음에 뭐 권한을 얘기한다 그러면 원래 8월에 당헌 당규상 돼 있는데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고쳐서 어쨌든 계속 가게끔 하지 않은 한 안 받을 가능성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김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서 당에서는 좀 어떤 입장인가요? 원래 이제 언론에도 다 나왔지만 비대위는 혁신형과 관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당이 관리형 비대위를 내세워서 사실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관리형 비대위라는 게 당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요. 지금 만약에 우리 미래통합당이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가면 모든 관심사나 당 체제가 크게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의 결과가 엄중한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당이 새롭게 거듭나고 혁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김종인 지금 위원장의 요구는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시기적으로도 지금부터 2022년 3월 9일 대선이니까 아마 내년 10월이면 대선 후보가 경선을 해야 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1년 뒤인 내년 4월경이면 양당이 다 대선 무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당이 실질적으로 근본 혁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면 1년, 풀로 줘도 1년 6개월 정도 불과하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고충을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혁신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근데 말 그대로 비상 대책을 꾸리는 위원회인데 네. 이 비상 체제를 그렇게 길게 가져가는 게 과연 당에 좋은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더라고요. 예, 그건 뭐 당연한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2012년 대선 전에 저희가 2011년도에 박근혜 비대위를 구성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년 넘게 비대위가 지속되었고요. 그때 당의 가치라든가 로고라든가 당명이라든가 당의 진용을 다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2012년 대선을 승리를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의 그 활동 기간을 꼭 3개월, 4개월 이렇게 묶어둘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느냐,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해내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 대선 제대로 치를 준비까지 해야 한다고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전 네. 선대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는 겁니까?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킹메이커 역할이라는 건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대선 체제까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신 것 제가 같아요. 여쭤본 이유는 예.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공천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 비대위원장, 네네. 그다음에 대선 주자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맞습니다. 보면. 그러면 힘이 없기 때문에 뭔가 힘 있는 역할을 하려면 그래도 내가 어떤 대권 주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그 비대위 체제 안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계속해서 해야지 새로운 국회의원들한테도 힘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말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겁니다. 킹메이커라기보다는 대선 과정을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만약 그때까지 간다면 그렇게 봐야 하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처하고 있는 가장 큰 압력은 국민의 압력입니다. 만약에 어떤 지도자든지 그 국민의 명령이나 압력을 제대로 대변한다면 저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리라고 봅니다. 혁신의 내용이나 성격이나 방향이 거기에 좌우된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외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좀 시각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자유한국당 비대위를 지냈던 임명진 목사 역시도 이번에 김 전 위원장 영입에 대해서 속된 말로 이제 외부 인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나중에는 좀 뒤통수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당내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분의 이제 경험에 의한 거죠. 지난번에 이제 탄핵 겪고 나서 이제 비대위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친박 뭐 제명하고 막 이러다가 엄청 어찌 보면 뭐 당내 반발도 많고 이래서, 이분이 원래 뭐 예전부터 목사님이시고 또 13회 사회운동도 해오신 분인데 괜히 정치에 나중에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괜히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까 말씀처럼 이제 욕만 먹고 이래서. 그러니까 지금 앞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총선이 끝나버려서 의원들이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친박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조금 영남 중심으로 돼 있고 좀 남성, 좀 60, 70 이런 분들로 중심이 돼 있거든요. 이 당 체질을 바꾸려면 약간 수도권 중심으로 30, 40, 여성, 청년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데 과연 사실은 뭐 비대위로 그런 분들을 모시더라도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당대표가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야 당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말씀처럼 뭐 대선 후보들을 어느 정도 관리하거나 룰을 만드는 거 말고는 사실은 뭐 강령 만들거나 이런 거는 크지 않거든요. 강령 같은 거 바꿔버리면 되니까.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저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이해찬 대표가 계속해서 이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선인들에게 다 뭐 친전, 그러니까 편집 직접 네네. 돌렸다고 하죠. 열린우리당 예전 이야기를 또 꺼냈다고 지난번에 네네. 선대 회단식 때 했는데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의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2004년에 어쨌든 거의 처음으로 이제 과반을 넘었는데 그 다음에 뭐 당내 문제 아니면 당청 간의 관계 이러면서 분당도 되다가 그 다음에 지방선거, 대선, 총선 아주 비참하게 깨졌는데, 그러니까 2004년에 그렇게 과반을 얻었지만 2008년 총선에서는 81석. 지금까지 어찌 보면 최하를 얻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미래통합당의 전신 정당들이 200석 이상을 이렇게 얻은 상태가 돼서 이번에 만약에 180석 얻었는데 또 같이 뭐 이제 분열을 한다든지 당청 간의 관계가 깨진다든지 당내 어쨌든 이런 상황을 거치면 다음 선거에서 22대에서는 분명히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열린우리당의 어떤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제 통합당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에서 겸손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예. 이해찬 대표께서 민주당 지도부가 스탠스를 잘 잡아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최근 4차례 선거에서 연승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그쵸. 일입니다. 네. 예. 진보 플러스 중도라는 요번에 국민의 선택 그 지지 기반을 지켜내야 하는 수세적 입장이고요. 4번의 선거에서 연승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국민의 견제 심리가 발동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열린우리당이 2004년에 탄핵 역풍으로 처음 과반을 했는데 과반을 달성한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을 밀어붙였어요. 지금 제 기억에 의하면 국보법하고 사학법, 그다음에 언론개혁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4대 개혁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역풍을 맞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크게 참패를 했습니다. 광역단체장 한 군데인가 이기고 다 졌어요. 그게 2007년 대선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그런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방향 설정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예. 비록 당이 다르지만. 자, 민주당은 이제 당권 또 원내대표, 국회의장직 뭐 크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달 7일 날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데 후보군이 그렇게 많아서 지금 뭐 자천, 타천으로 고르는 되는 분이 한 10여 분 정도 됩니다. 10여 분. 예, 네. 되는데 아마 뭐 어느 정도 뭐 정리는 할 것 같아요. 정리되면 아마. 정리를. 왜냐하면 결국 막판에는 결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과반이 안 나오면 결선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나와도 결국 막판에는 어쨌든 표로 단일화가 되든 뭐 아니든 그 정의라는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 경쟁 후보 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개파 간 그렇죠. 정리할 수도 있고 예.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마 근데 언론들이 뭐 친문 비문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저희 당에는 거의 뭐 친문 비문 이렇게 개파적인 건 덜한 것 같고요. 아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나오죠. 한 10분 정도 되는데 저 중에는 출마 선언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예.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비슷한 색깔이거나 비슷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의원들한테 성향을 물어보면 뭐 다른 데서 후보 조정 같은 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 안 나가고 나중에 뭐 정책위 의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도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이 저희는 이제 그런 식은 아닌데 그래도 뭐 후보군이 아마 서서히 가려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아마 이번에 초선 되신 분들이 제일 많으니까 68분인가 그러거든요. 그분들의 뜻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통합당 원내대표 선출도 사실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원내 아무래도 대표는 빨리 좀 뽑혀서 좀 기반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원내대표단이 구성이 되어야 국회 구성 논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통 5월 달에 다 합니다. 우리 당도 5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7일이나 8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면 사실상 전당대회가 뒤로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내년 이후로 당권에 마음을 두셨던 분들 중에 일부 중진들이 원내대표 쪽으로 가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한 가지 장애 요인은 지금 거대 여건이 180석이라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지 간에 원내 협상에서 매우 수세적인 입장에 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독배를 들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원내대표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어떤 의원들을 더 선호를 할까요? 우리 제가 볼 전 위원장은? 때는 아무래도 비대위원장 되시는 분이 원내시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비중이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또 거대 여당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특히 거대 여당의 경제 관련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야 되는 협상을 통해서 막아내야 되는 중책도 있고 그다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났던 초심들 중에 이념적으로는 중도 또 연령층으로는 3050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아무래도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당권 주자를 생각을 했던 분들이 이번에 이제 좀 비대위 체제가 되면 원내대표로 좀 도전을 하려고 하는 인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원내대표보다 당권 주자들이 좀 더 중진급들이 많이 좀 도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좀 그렇게 좀 중진급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원내대표는 4선 의원들이 많이 하셨고요. 야당들은 3선 의원들이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5선 중진들도 당에 한 4-5분 되시기 때문에 예. 그분들 중에서도 마음 뜻을 가지는 분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